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2시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 클리핑 늘 꽉 채워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날카로운 분석, 따뜻한 인간미, 곽동수 마음에 선생님. 없으니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뭐 포장은 있을 겁니다만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 비대위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딴짓하는 비대위가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뭘 헐레벌떡 와요. 충분히 잘 오셨지. 예. 3분 전에 도착해서. 아니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30초 정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 물난리 이후에 이 서울 시내 곳곳이 교통 정체 훨씬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한 20분 정도는 더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92분의 원외 지구당 분들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비대위의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평택의뢰 김현정 TV의 주인공 평택의뢰 김현정 위원장님이시자 비대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기 댓글창 보니까 오늘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 제가 사실 오늘 그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 가지고 비대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 내용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그 당원 그 개정에 찬성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알죠.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전당대 포함해서 그럼 한번 김현정 비대위원님 늘 따끈따끈한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빨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주말에 있었던 전당대 어떻게 총평해 주시죠? 네. 오늘 수요일인데 네, 그래도 주말. 왜냐면 월요일 날이 우리가 광복절이라 쉬었어. 그래서 네. 주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충청권에서 강훈식 의원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4%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7%대까지 올라갔는데 강훈식 의원이 월요일에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권의 지도자로서 빈틈을 메우는 데는 큰 공헌을 했지만 덕분에 어저께 있었던 토론에서는 1대1 토론으로 박용진 의원이 대놓고 이재명에게 추궁하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꼴사나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그전까지는 3위 유력해서 사실 이재명 의원이 파트너십으로 공유한다라고 알려졌던 박찬대 의원이 5위까지 밀렸고요. 서영교 의원이 저력을 발휘하면서 3위 그리고 4위에 장경태 의원, 5위에 박찬대 의원식으로 올라갔습니다. 1, 2위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된 듯 이미 감싸면서 당내에서 다른 의견도 포용해야 되고 무엇보다 적의 언어로 동지를 찌르면 안 된다 하면서 고민정 의원 뽑아주십시오 해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변절했을 때 찍지 말라라고 시끄러운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번 주에 전주와 광주 그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투표수가 약 11만 표 정도 됩니다. 근데 광주에 권리당원이 41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50% 투표율을 따졌을 때 21만 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판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전주, 광주 전당대회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아이고 정리 끝.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청래 의원이 또 약간 그 유머 끼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 멘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니라고 또 본인도 설명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조심해야 할 때인데 근데. 지난 주말에 그 부산 그 순회경선 때 저희 비대위원 전체 내려가 가지고 그 그랬었죠. 참석을 했었거든요. 소개도 받으시던데. 예. 아 그래요? 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의 열기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거 하지 않고 되게 열기는 뜨거워요. 네. 뜨겁고 그 전에 이제 그 강훈식 후보였죠. 사퇴하기 전에 후보가 그 득표율이 낮다. 그래서 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의 뭐 이렇게 막 이런 지적들도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역대 그 투표율에 비해서 이번 투표율이 낮진 않거든요. 예. 예, 그 높은 편에 들어가 있고 좀 이제 지금 이제 남은 곳이 또 호남하고 또 수도권이 남아 있어가지고 투표율은 더 올라갈 거라는 그 예상을 좀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각선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가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32만 명 정도 이제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37.6%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한 거거든요. 여전히 한 60% 이상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강훈식 의원이 사퇴하면서
그 이제 그 득표율 조정이 이루어졌죠. 네. 그 득표를 나눠서 주는데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전에 73.28%였는데 78.65%로 올라갔고요. 여론도 82.45%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향간에 뭐 우리가 뭐 팬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열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마치 이렇게 좀 비하성 발언이 폄하하다는 있었죠. 네. 뭐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도 피기도 하고 그런 왜곡된 것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80%를 득표한 거로 인해서 민심도 이제 국민들도 팬이군요. 이재명한테 이제 왔다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런 논리도 이제 잘 적응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좀 약간 룰이 그러니까 그 전당대 관련해서 바뀐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8일 날 끝나잖아요. 그때 중앙대의원대회를 하는데 그 전날 27일 날 그 서울과 경기 그 순회 경선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 하기로 온라인 투표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었는데 예. 그걸 다시 대면으로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 중앙대의원 같은 경우는 28일 하는 거는 원래 16,000명 정도의 전국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대면을 바꿨었는데 그것도 16,000명 다 모이는 건 좀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를 이제 그 각 지역위원회별로 뭐 이렇게 할당을 기준을 해서. 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이 한 100명씩 저 지지자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3,00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거고 투표는 여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되 3,000명 정도 모여서 한번 그 열기를 이어가자 예. 그렇게 좀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강훈식 그 당대표 후보가 사퇴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왔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퍼센트가 낮긴 했지만 충청 지역에서 견고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해서 끝났다는 쪽이고요. 강훈식 의원 가운데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 이재명을 반명으로 몰고 가서 너무 끌고 가려는 사람들 이게 옳으냐 그리고 소수 의견이라고 박용진을 무시하는 게 옳으냐 이 양쪽을 다 거머쥐는 통합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 뭐 박용진 의원 측에서 좀 당혹스럽다 단일화 얘기하면서 자기를 지지해 주길 바랬는데 안 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강훈식이 말했던 통합의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되는 모양새. 그러니까 JP 이후에 여러 충청의 맹주를 꿈꿔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그나마 강력하게 부각됐던 게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었는데 스스로 왕수박 코스프레하면서 좀 많이 멀어지셨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그분은 그 정도 국회의원을 존재감이 없었나요? 하면서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국회의장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맨 마지막에 검찰청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미지가 참 좋고 수더분했었는데 요즘 무엇보다 격렬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안 된다를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숲도 못 보고 나무도 못 보시는 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선의 전략선거본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기획본부장을 네. 했었고 그런 점을 높이 사서 이제 충청권의 새로운 리더로서 확실하게 부각이 됐다.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고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당대표로 나오셨던 분들 컷오프돼서 올라오셨던 3인 아닙니까? 일단 여론조사도 있고 중앙회도 있고 했는데 예. 과연 그게 빠질 일인가? 저는 지금 그 그러니까 나머지도 사퇴할 일인가? 사퇴할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퍼센트가 낮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물론 퍼센트율로 봤었을 때는 사퇴한 후보의 표는 빼고 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올라간 게 있긴 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일찍 빠지든가 내지는 충청권을 확인하고 내가 충청권에서 변함없이 지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했다는 점에서 개인 정치 이런 거야말로 자기 정치를 한 거죠. 당에서 당을 위해서 과연 이게 정치가 큰 보탬이 됐었느냐 전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분석해 주셨는데 뭐 정치계로 따지면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이제 노동운동 하시다가 나중에 들어온 케이스라 강훈식 후보가 선배긴 해요. 네. 연배는 약간 후배지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길 바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1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컷대프된 그런 사람 중에 사실 예전으로 따지면 다선의 김민석, 서른 등등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1차 통과한 것도 큰 영광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강훈식 의원은 이제 그 원외 시절부터 잘 알거든요. 아, 예. 그 개인적으로 형 동생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 관계인데 이번에 저도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박용진 의원의 구애는 박용진 의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강문식 의원은 그런 단일화나 이런 생각 자체는 없었죠. 그리고 그 강문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586을 비롯한 그 선배 정치인들하고 그 이제 젊은 세대들 간의 그 가교 역할을 자기가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 방향 설정을 갖고 시작했던 거라서 예. 그런 기조로 끝까지 같이 좀 완주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어제 이제 그 사퇴하고 보니까 둘이서 1시간을 토론하니까 예. 그냥 계속 이제 참담하더군요. 뭐 어쨌든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이재명 후보도 그 동안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못했던 것들 충분히 다 잘 했다고 저는 오히려 봐요. 오히려 시간 면에서는. 근데 박용진 후보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닭공이더라고요. 계속 닥치 공격만 닭공. 계속 이렇게 하던데 논리적인거나 이렇게 명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제는 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데 자기 리더십만 없이 검사처럼 상대방을 검증해야 되는 후보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보면서 저는 어떻습니다가 없이 나가서 박용진 의원에게도 얘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거 언제까지 그러면 진짜 안 먹힌다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픈 점만 딱딱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핀셋으로 공격하듯이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민영배 의원 복당 관련해서도 민영배 의원이 복당 신청을 안 했거든요. 네. 안 한 걸 가정해서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민영배 그 의원에 대해서 그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거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뭔가 하여튼 다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거에 반대되는 진영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전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정도라고 표현하셨는데 현직 비대위원이시니까 사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아니면 민영배 의원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원칙을 들이밀면서 자꾸 볼 때마다 요즘 박용진 의원 하는 법과 원칙 얘기는 그 100일 기자회견한 양반이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100일 기자회견했던 사람. 네, 그 윤 씨 얘기도 하기 싫어. 다른 것보다 민영배 의원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리고 민영배 의원을 아무도 위로하지 않을 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복당에 대해서는. 근데 광주 행사에서 민영배 의원을 옆에 모셨죠. 그것만으로도 어떤지 희생한 걸 안다라는 게 그 보인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당을 위해서 밤낮 입으로는 선당 후사를 외치는데 진짜 선당 후사를 외쳤던 개인을 내팽개쳐가면서 그걸 무기로 공격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떠들고 있다. 명백한 해당 행위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민영배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덧붙이면 그때 뭐 아시겠지만 양양자 의원이 그 원래 그 역할을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제 본인이 그 선택을 한 건데 네. 수기분리법 때문에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복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재에다 권한쟁의 신청한 것이 그 주요한 이제 다툼 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탈당의 진정성 요게 이제 이슈가 돼서 그 수기분리법을 지키기 위한 그 고뇌 그런 과정이 중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심정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건드려서 그러면 그 민영배 의원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참 이제 지난번도 한번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표현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더 득표를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검증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당내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번 그렇고. 광주의 투표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와 전주 호남 지역의 투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용진 의원의 설 자리가 확실하게 될 텐데 만에 하나 기존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면 더 설쳐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영향을 받겠죠. 전 그게 상상하기도 끔찍한데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수많은 의원들이 문자 보내고 마지막 총공사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윤영찬 의원 그다음에 온갖 전화들을 다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안 오던 거였는데 지금 이번 주 호남 투표를 두고 전화 돌려가면서 그 대의원들을 주로 공략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박용진 의원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죠. 아니 본인도 이 정도 되면 이재명 후보가 80 넘을 수도 있는데
이쯤 돼서 강훈식도 사퇴했는데 본인도 더 욕먹지 말고 진행자 사퇴했으면 욕먹. 좋겠네. 공격만 하지 말고. 제 추측으로는 30%를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3분의 정도 유의미한 그 30% 선을 유의미한 득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우리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지지율만큼 박용진 후보도 한 24 정도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6, 7, 8등은 떨어지는 거라서 3, 4, 5등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의원은 호남권에 가서도 약간의 득표는 없겠지만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5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김현정 의원. 제가 봤을 땐 지금 구도대로 갈 공산이 커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윤영찬 후보가 이제 유세하는데 저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그 유세에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가 3위에서 이제 5위로 내려간 거 외에는 곧 저 5위랑 6위, 6, 7위 6, 7, 8위와의 그 간격이 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간격이 이게 좁혀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얼마 전에 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국 대의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1등으로 나왔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최고위원 저기. 예, 그래서 그때도 거기 쭉 분포를 보면 그 역전 가능성이나 이런 건 이제 없는 거로 제가 저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들었거든요. 일단 하위권 3위. 지금 일단 2명, 3명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투표가 돼서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에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고영인하고 송갑석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몰아주기로 간다 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표가 최대 1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단독 3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 끝까지 윤영찬 후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고영인 후보나 송갑석 후보나 각자 기대하는 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턱걸이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예. 대의원들의 투표도 있지만 국민 여론조사 나왔던 1차 공개됐었던 걸 봐도 그렇고 지금으로선 박찬대 의원이 좀 불안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대의원들하고 삼선하는 동안 찍어놨던 끈끈한 관계도 있고 장경태 의원은 특별하게 젊은 층의 지지를 받습니다만 투표율이 가장 낮은 40대 50대 당원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선 자기가 당원으로 투표 자격이 있는지 모르시는 종이로 입당했을 때 시절에 당원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투표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었을 때는 좀 불안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특히 전국 대의원 같은 경우는 저기 투표율이 90%가 넘잖아요. 예, 권리당원들은 40% 정도인데 90%니까 그 조직적인 그 표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직 지금 이제 그 전국 대의원은 표를 아직 까지도 않았으니까.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차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퇴를 하든 말든 사퇴를 못하게 하던가 아예 하든 말든 표 얹어주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투표한 사람들의 표가 다 사표가 돼버리고. 예. 더군다나 우리 당내 민주주의인데 그럼 1차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누구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예방주사를 놨습니다만 저희 경고 많이 했습니다. 그죠? 송갑석 고영인 의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참 학생운동 회장 출신들 이런 식으로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꼼수를 쓴다 하면 정치 생명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안 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까지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까지 왜냐하면 투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하는 토요일 전주, 일요일 광주 있었던 투표가 이제 광주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좀 지나고 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사퇴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서운 게 지지자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호남 쪽에서는 정치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위 이낙연계죠. 예전에는 친문계라고 불렀지만 그 어떻게 될지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열어보게 되면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운명 자체가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들이 확실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건지 아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은 후문입니다만 김 비대위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은 한 과반 정도 나오면 그래도 국민들이 당원들 포함해서 그래도 1등이지만 과반 정도 나오고 60%를 못 넘으면 좀 흔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75에서 80까지 되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팬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그 세력은 아예 꺾인 걸로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지금 그 전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수기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수기민주주의 많이 했고 그걸 이번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뭐야? 당원 80조 개정 관련해서도 당원 그 청원 시스템 처음으로 도입된 거에 첫 번째로 올라와서 이미 그 요건 5만 명 이상 충족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원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그 팬덤 그 저 당원들이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예. 그 약간 치부하고 이렇게 수김주의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부지만 이제. 그런 네.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여론조사 80% 나온 거는 그런 논리들을 그런 명분들을 상당히 많이 잠재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장은 여전히 지금 오늘도 살아있어. 비대위 할 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년 전에 득표했던 송영길 당대표 득표 시절을 보게 되면 이게 확실하게 얘기가 되는 게 송영길 당대표가 당사에 뽑힐 때 득표율이 35.6이었습니다. 2위인 홍영표 후보가 35.01이었어요. 0.59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80% 가까운데 20%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지금 30%를 향해 가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최고위원 득표율 그 당시 김용민 의원이 1위 할 때 17.73%였어요. 압도적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3명씩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17%만 하면 1위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정청래라는 변수가 당대표급이 최고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당연히 2배 이상 뽑아낸 거고 그 밑에는 송갑석 후보나 각 지역에 있었던 고영인 후보가 4%대를 얻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좀 불안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고민정 뽑으라 그러면 고민정이 우리 편이었나 보다라고 하고 그쪽 투표하겠다라는 사람과 정청래가 완전히 이거는 뭐 수박이네 하고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나 언론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아닌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투표를 합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과거에 저기 아까 말한 이거 저기 투표율 그 추미애 대표될 때는 29.8% 투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할 때는 35.6%.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저 대표 될 때까지 40%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37.6%, 38% 정도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선거가 보면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오히려 이제 그 당원이나 국민들의 그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38% 이렇게 올라가고 저는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렇게 과거에 전당대회가 흥행한 적이 없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항상 당내 선거니까 아주 예.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준석 할 때는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당내 선거라서 이제 조용히 치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투표율 가지고 또 이렇게 시비 거는 그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저기 실제 저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네. 그 말씀을 이제 덧붙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부패한 것에 대한 대항의 성격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더 오히려 또 결집을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씩 언급해드렸고 지금 게시판에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우리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 여부 비대위에서 뭐 탁상 토론이 아니라 난상 토론을 했다고 하셔서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갑자기 부담감이 드는데 제가 오늘 여기 시사탑 와서 그 전에 한 두세 번 그 당원 80조를 그 개정해야 된 이유 그리고 현재 당원 80조 내용까지 다 설명해 가지고 예. 그 두세 차례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오늘 이제 전준위에서 그 이제 어제 전준위에서 이제 의결한 내용이 오늘 비대위에 보고되고 그 관련해서 비대위원들이 점심시간까지 이제 그 토론을 했거든요.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좀 자꾸 아쉬운 게 뭐냐면 예. 7월 달인가 그때 왜 그 전준위에서 요 80조 개정안 가지고 비대위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비대위원들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반대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내용과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랑 거의 뭐 바뀐 게 없어요. 예.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되었고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아주 예상되는 곧 예상되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그 정치 탄압으로부터 우리 이재명 그 후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당직자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대의 명분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얘기 없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전당대회 치르면서 박용진 후보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하면서 이게 보수 언론에서 같이 받았으면서 이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새로 이재명 방탄용이다라는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당원 80조를 개정해야 되는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의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까 이제 비대위할 때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을 그대로 했어요. 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비대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뭐냐면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원 80조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망을 바꾼 거예요. 사망을 1항은 그대로 두고 사망을 바꾼 건데 사망에서는 이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에는 윤리심판원, 중앙윤리심판원에서 그거를 이제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이제 바꿨거든요. 사망에서. 그래서 이제 요 사망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그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인 판단,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주로 이제 법률 전문가들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옳겠다라는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 이 사망 개정된 거는 그 전에도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요것도 이제 당무위원회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정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향간의 뜻이 좀 있는데 뭐냐면 당무위원회 올리려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의결한 게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그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무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무위원회에 올리면 그대 원한 대로 거의 다 지금까지 거의 100% 통과가 됐어요. 예. 지난번에 그 룰 바꿀 때 한번 뒤집힌 거 빼고는 왜냐하면 저도 당무위원이고 중앙위원이지만 예. 당무위원회하고 중앙위원은 서면으로 결의해요. 서면 결의를 많이 해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서면으로 결의하면 그냥 원안에 그냥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보통.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올리나니 원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망에서 뭐 최고위원회 의결로 한 거 안 하고 당무위원회 의결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이나 국힘 쪽에서 이 공격할 빌미를 주지 말자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1항으로 돌아와서 보면 1항에서 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수수하고 자꾸 쳐다보시니까 뭔가 잔뜩 불만 있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생긴 게 이래요. 불만 있는 게 일단 아니고. 제 말씀부터 듣고 제가 네,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물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요 두 가지예요. 해당되는 게 80조에 해당되는 거는 그 뇌물수수랑 불법 정치자금 수수 두 가지의 그 혐의로 기소가 되었을 때 당직이 정지된다. 혹시 여기에 등자는 안 들어갔습니까? 등자 있는데 여기 등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물수수와 그 불법 정치자금 수승 등 수수 등 부패 범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해석에 따라서는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당직이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데 정지됐을 경우에도 이제 사무총장이 재량으로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또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 방탄용이다라는 논리로 갖고 와서 대비해 보면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혐의에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뇌물수수한 것도 없고 뇌물수수한 것도 없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일단 없어요. 없고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재량으로 이제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제 그 내야 되거든요. 윤리심판원에 사망인가 사항에 그 조항이 있거든요. 30일 내에.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두 가지 범죄 중에 두 가지 혐의 중에 정치 탄압으로 기소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그 혐의점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망으로 가서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전에 최고위를 거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당무위원회로 바꾸지 않으면 그 30일 안에 윤리심판원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당직이 중지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를 바꾼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당무위원회를 바로 열면 되거든요. 그날 바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결하고 당무위원회 그 다음날 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도 이제 없을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까지 이제 고려된 거죠. 네네, 말씀하시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비대위원 간에 찬반이 꽤 있었고 저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이제 아니,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 약간 절충된 거죠. 절충이면 사실 5대 5인데 일종의 근데 절충했을 때 최고 선택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한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두어 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오늘 다 나오셨습니까? 비대위원들이. 예. 찬반 토론하면서 이영호 의원, 박재호 의원, 한정혜 의원, 김현정 의원, 선하인 의원 이렇게 다 나오셨네요. 네, 다 나왔어요. 5분. 박홍근 뭐 거수를 했습니까? 박홍근 아니면 거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졌는데 반반도 뭐 5대 5인지 6대 4인지 7대 3인지가 있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이영호 의원님 같은 많았는데 경우는 이제, 금융권에 계시다가 들어가셨고 지금 아니, 사실상 2년 2개월 가만히 계셨고 잠깐만. 박재호 의원님 같은 경우 20대 대선 기간 동안에 골프 치셔갖고 부산에서 난리가 나셨던 분이고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경찰국 설치 반대하신 위원장이신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김현정 위원장님은 직도 없는데 열심히 거기서 막으시느라 고생하고 계시고 선한 의원님 두 분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반반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대란 말 헷갈리니까 자 저희가 총 개정해야 된다. 7명이잖아요. 예. 7명 중에 그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로 정확히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하면 눌러하세요. 넘겨주는 건 저희가 할 하여튼 그 테니까. 반대가 더 많았어요. 숫자로. 개정하면 안 된다. 예. 개정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영호 의원, 박재호 개정 의원, 반대파가 한정혜 의원이 많았다. 많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 그러네요. 7명 중에서. 많았는데 그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셨고 뭐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만장일치 순으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 전준 의견도 그 박홍근 의원이 의견이잖아요. 반대하셨을 테고 김현정 의원님 반대하셨을 테고 선한 의원님 반대하셨으면 4대 3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던져놓으면 정답이 아니 나오겠죠. 그거는 저 그쵸? 저기 특정 이름을 자, 거론한 건 아닌데 아니 틀렸습니다. 왜 이런 걸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하는지 아니, 저는 오늘 걸 민주당 딴건 이렇게 몰라도 되면 공개만 방금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분은 틀렸어요. 이- 한번 확정입니까, 틀렸어요? 아 네? 그럼 확정입니까? 박홍근이 찬성을 했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넘어가지 박근혜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 참 어렵네요. 확정인가요 그러면? 저 비대위에서는 의결했어요. 의견을 자 일단 정리하는 것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공개하라 외치는 건 제가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거고요. 화가 난 게 아니고 김현정 의원님이 사실 곤란한 자리에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발 이럴 때 김현정 TV 구독 좀 해주셔서 평택을.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나왔는데 김현정 의원까지 위원까지 싸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장난했던 이유가 우리 지금 우상호 비대위가 결정적일 때 똥볼 찬 게 2번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왜 당 전당대회를 할 때 갑자기 최고위원 투표하는 걸 지역 배정을 하자. 그때만 해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사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무위원회에서 원래대로 갔죠.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뜬금없는 난이 튀어나왔었고 지금도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늘 끊임없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온 것도 보게 되면 그 80조 자체를 개정한다라고 필요해서 단단한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어떻게 돼가면서 결국 여러 가지 하면서 400 며칠 만에 지금 이준석이 물러났죠. 똑같은 식으로 이 80조 분명히 우리 알겠지만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국정조사하자 국회에서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거 이전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제출했죠. 네,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들어가게 되면 바로 당무 정지가 되죠. 당대표가. 근데 아시겠지만 당무위원회까지 나가게 되면 적어도 보름 이상 민주당은 당대표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서류상으로 처리되는 거고 심의할 때까지 2주 동안 적어도 최소한 2주 동안은 이재명이 당무가 정지됐다 하면서 온갖 의혹에 더 시끄러운 게 추가 고소고발이 들어갈 거를 보고 나가는 거. 사실은 솔직히 80조 개정된다 그랬을 때 저같이 염세적인 사람들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상호 의원이 이거는 이재명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민주당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하기에 그렇게 얘기할 땐 안 고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정치적인 문법으로 들었을 땐 그런 거죠.
재판에서 판사가 굉장히 친절하면 결론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 재판에서 막 떠들어라. 그래도 너희들은 유죄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 80조를 개정 안 하고 사망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는 어떻든 최소한 당무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2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죠. 저는 이재명 의원만을 위해서 고치자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민영배 의원 같이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한 사람조차도 까내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호 비대위에서 내렸던 결정 자체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사망을 고쳤다? 그야말로 면피한 겁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에 지금 얘기하는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의미가 있어서 올려놨고 어제 저녁에 우리 개총수는 사실상 다 통과됐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저께 그것 때문에 방송을 못했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서 이거 분명히 딴지 걸 거다라고 생각. 한 번도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 룰에서 편하게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뒤집혀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상하게 변명하는 것처럼 자꾸 들리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개정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럼요. 이제 알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절충이 된 것인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이 사망이 그렇게 바뀐 거라는 측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무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주 걸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무위원회는 하루 뒤에도 바로 열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전준희안 그 의결된 거 비대위 통과됐잖아요. 바로 내일 모레 그 저기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비대위 열리니까 그날 당무 열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우려.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으로 뒀으면 30일 이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당무위원회를 했다. 그래서 원래 최고위원회를 했다가 당무위원회 한 거는 당연히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규정이 드리고.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았던 게 윤리심판원은 30일간 공백을 뒀던 거를 당무위원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주간 당장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절반 정도 줄여놓은 것이고 이재명이 2주간에 살아날 수 있지 한 달간에 난도질이 될 건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분석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식이 됐건 이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에 이미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루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복마전이 요즘 민주당 지도부를 보고 있으면 민주당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운명을 예측하는 건 틀립니다. 근데 그거 말고 민주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이상할 정도로 잘 맞추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거 보고 충격이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답답하게 돼 있었는데 보면서 오늘 아침에 예외 없이 이러고 나왔던 거 그 발표됐던 시간대도 사실 100일 기자회견과 이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고소고발해서 같이 뭐 국정조사 진행하자는 뉴스에 덮입니다. 이거 사실 80조는 실제 이게 언급되면 될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뉴스핌이 RN서치에서 했던 거 보게 되면 1027명 대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34.6으로 4.6%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지도부에서는 이 떨어진 게 80조 개정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 등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따가 잠깐 법무부의 이 꼼수 시행령 정치 그거 짚어주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뇌물수수 불법 정치 등 부패 범죄인데 그래서 뭐 한간에는 중으로 바꾸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절충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의 입장으로서는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또 사정변경 원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 제국 만든 것 자체 그리고 100일 동안 보여준 이 국정 난맥상 자체가 사정변경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보복하려고 지금 검사들이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원장 뭐 안보실장 터는 거 보세요. 중대한 사정변경 원칙이 생긴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어차피 소스를 원래 안 공개하는데 국민의힘의 단톡방에 있었던 받았다는 얘기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80조 사망은 뭐라고 돼 있냐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치 탄압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걸려있는 성남FC라든가 이런 걸 나가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몰고 가서 뭔가 돈에 대해서 구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당무위원회가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고소만 되게 되면 고발만 되게 되면 당무를 정진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차직하면 팔 하나 자르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카드를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자르고 나중에 부치가 접합 수술이 뛰어나. 그러니까 리더십의 상흔을 만드는 방법, 상처를 만들어서 힘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시켰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근데 이게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좋은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좋은 일이 됐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막내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건 국힘당에서 이렇게 이제 국힘당 지지자들이 이제 그들의 바램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딱 두 가지에 한정되는 게 80조 1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쨌든 찬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절충으로 이렇게 의결이 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정치 탄압이나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 그리고 또 전현직 당직자들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관점에서 정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당원 80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정치 탄압에서 정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세게 싸워야죠. 싸워서 투쟁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정치 탄압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서 그렇게 반격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네네. 중요하다. 괜히 근데 어저께 최민희 의원께서 페이스북에서 했던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심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고소고발당한 방송 패널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혐의 받기까지 돼 있는데 민주당은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최민희 의원이 만약에 당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이 조항에서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무죄를 받거나 벗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기각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너무 잘할 수 있는 탁상공론을 해가면서 결국 드래곤님 말씀하셨던 스스로 자멸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벼랑 끝에 혼자 서 있습니다. 누가 밀고 싶게끔. 저기 최민희 의원이 뭐로 지금 고발당했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 지금 각화된 게 있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거기 해당 안 된다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은 도와주거나 뭐 하는 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거고 악용됐을 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거를 우려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80조 당원 80조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굳이 그걸 왜 두냐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 80조 1항에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외에 나머지 모든 또 다른 것들로 징계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저 윤리심판원에 제소도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절차대로 해갖고 이제 다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요거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한 측면이. 자, 근데 아무리 봐도 뇌물수수 불법 정치 중이 아니라 등이라면 이게 이제 금융범죄인 배임 횡령 사기 등등으로 또 엮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까 그렇게 좀 될 생략해 거예요. 주시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사실 이 조항의 문제는 아예 말씀하신 대로 없애거나 아니면 헌법의 가장 큰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3심까지 기다려서 대법원의 판결 기다린다까지 가는 것이 더 원칙이라고 봅니다. 뭐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무죄율이 10% 정도 형사 사건의 경우는 고작 10%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고발 기소됐다 그러면 90% 가까이 유죄로 보고 언론도 떠들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 버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정치 탄압 용으로 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례가 큰 사례가 세 건 정도 있죠. 한명수 총리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임종석 그로 처음에 유죄 났다 무죄 가고 막 이렇게 바뀌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다 문제 없는 거로 또 다시 확인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저를 비롯해서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조항을 개정한다 그래서 좀 과거에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기로 해도 냈고 뭐 이성정당 그거와 똑같이 이걸 보는 거냐에 대해서 진짜 그게 걱정이 돼서 주장하는지가 사실 좀 저는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냥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걸 반대하기엔 논리를 만들고 간다는 생각이 저는 제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어서 자꾸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 이렇게 찬반 토론할 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논리나 이게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게 작동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좀 들 이론과 수밖에 현실의 차이인데 네.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계속 내면서 80조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떠들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머릿속에 박힐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지가 좀 다르게 보면 저는 박용진은 정말 300명이 동의할 때 혼자만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치면 그 사람의 한마디에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어른도 없고 그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게 민주적이다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못 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박용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군요.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흐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 출마하기 전에 논의됐던 거라서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가 팩트가 뭘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의견을 얘기한 건데 그걸 또 순서도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은 보시면 제가 마치 민주당에 우리-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전당대회 시작 전이잖아요. 지금 시작이 얼마나 됐습니까? 끌고 나간 게. 그러니까요. 쟤들은 경찰국 점령할 때 논의도 있었지만 처리하는데 열흘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 2달쯤 끄니까 매번 뒤집어지고 당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권리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이 박용진 후보 퍼센트를 한 18% 정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보다 낮아야지. 아니 18자가 좋아. 우리한테는 방송인이 그럴 수 있어요? 방송 잘린 지가 언젠데 방송인입니까 지금? 자,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저기 뒤에 백도로에 딱 있는데 저 얘기 좀 하시죠. 네네. 자 15분 동안에는 참 100일이 아니라 한 100년 같이 느껴진다고 우리 네티즌들이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뭐 100일을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말하고 저렇게 말을 했는데 참 한심한 얘기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말대로 빠르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곽쌤부터 한번 평가해 주시죠. 할 말 없습니다. 왜요? 제가 정말 가려가면서 1시간을 들었는데 15분 정도 대본을 보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도리도리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에서 도리도리를 검색하게 되면 결과를 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언어. 네이버가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도리도리 하시는 양반이 오늘 1시간 동안 애둘러서 변명을 했고 영어와 일어와 온갖 질문들이 나왔는데 일본과는 잘 지내보겠다. 소주성 성장은 잘못됐다. 전임 정부에 뭐 다 있고 지금 우리 확진자가 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래프가 하늘을 뚫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학 방역이나 그들이 하겠다는 얘기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적당히 말로 때우고 확실한 거는 약식 아침에 하는 도어스태핑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걱정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달라지는 거 없이 법과 원칙대로 얘기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했더니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도 나왔고 1시간 보면서 내내 우울증이 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요약된 기사로도 보지 마시고요. 앞뒤에 해설이 있었는데 그 해설 내에서 귀담아 들을 건 지금 하는 대로 문제없이 국민을 조금 더 챙기겠다라는 말로 됐지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변태 같은 말을 지금 국민의 뜻대로 하나도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부정적으로는 7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인적 쇄신, 국정 방향을 바꾸라라는 요구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바꾸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겠다. 혹시 국민의힘 뜻대로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건희 논문 표절도 국민만 바라보는데 국민대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다고 뭐 그런 그러네. 얘기도 자주스럽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국민들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다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또 뭐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실제로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다 부자 감세 그리고 법인세, 재벌 대기업들 위한 정책들로 다 일관하고 오히려 그냥 그 강복절 그때 얘기할 때도 보면 자유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30몇 번 썼다 그러는데 33번. 그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뭐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세대라든지 장애인, 비장애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헌법상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냥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해먹을 수 있는 사익을 자유. 취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복절 축사에 그걸 담는 그 연설 비서관의 머릿속 상태가 정말 궁금하지만 그걸 읽는 윤석열의 상태도 그 정말 그룹의 얘기가 그 그룹의 생각이 딱 그건 거죠. 광복절날 그런 말을 합니까? 광복절날 그 일본군 강제징용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과 잘 지내보겠다 이런 게 통했던 박정희 때나 통했던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광복절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금 가장 열받아 있을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사면 다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만히 모르고 있는데 또 이 곽세명만 내 속을 긁네. 그러니까 광복절이 안 하고 나면 일단은 추석에 하겠죠. 추석에 풀어서 한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하던가. 개천절? 뭐 개천절에 이명박을 내놓는다는 건 진짜 하늘을 노하게 할 일이죠. 근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잠깐 눈앞에 가리는 정도만 하고 저는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지키겠다고 지난 8월 15일에 전광훈이 전국에서 끌어올려서 광화문이 가득 터졌습니다. 저희 만약에 그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할 때 인원 비슷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있는 처한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저런 얘기를 하고도 자화자찬해가면서 오늘 헤드라인으로 또 나왔던 거는 윤석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 야당이 똥물 뿌렸다라는 식으로 고소고발했다는 헤드라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조건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냐 하는데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다 민주당 80조 못하고 쇼했냐라고 하니까 우리 쪽의 화력이 저들을 향하지 않고 내부를 가게 됐다는 점에서 참 우울한 오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말로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국정 기조를 바꾼다거나 인적 쇄신을 할 생각이 없잖아요. 네. 없는 게 명확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반전을 어떤 카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정말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거는 문재인 전 정권 지우기, 정책 지우기, 그리고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무도 명확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그 서훈 전 안보실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다 자택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어제가 그 이제 어제 우리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평택에 오셨어요. 예. 김대중 서거 13주기 기념식을 내일인데 이제 어제 했거든요. 예. 네. 저희 이제 평택 가불 지역위원회랑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 같이 공동을 했는데 거기 특강하러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압수수색 당하신 분이 그냥 덤덤하게 오셨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뭐 걱정되신 게 없죠. 예, 와서 그분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직접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그 자료들을 다 삭제했다.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그 3명이. 근데 그 국정원은 모든 PC에서 뭘 삭제하거나 뭘 하면 그 삭제한 거 자체도 다 서버에 있죠. 남는다며요. 네. 그럼 그 국정원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왜 자기네 집에 와갖고 핸드폰 하나 가져갔다면서요. 폰 하나랑 수첩 5개 가져갔습니다. 네, 그 30분 만에 갔대요. 그리고 또 엄청 친절하게 하고 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를 이제 겁박하거나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김대중 그 전 대통령님 관련된 특강을 하셨으니까 그 강복절 그 저거에서 연설에서 그 김대중과 오부치 간의 그 언급했죠. 예, 그거를 그 계승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우리 그 역사적인 그 한국의 강제징용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이런 거에서 진실 어린 사과를 한다. 그 얘기를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한일 간에 뭐 문화 교류 하겠다 이런 게 나간 건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우리 주일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그거를 강제 집행하지 마라. 현금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 차원에서 안 좋다 이런 식의 막말을 그걸 하질 않나.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 그 정치권은 그 저기 야스쿠니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다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쪽에 오래된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를 진짜 아무리 하려고 저들의 했던 해도 말을 믿으시니까 그런 거고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실제 하는 지킬 말이고. 생각이 없죠. 그 저기 우리 그 야스쿠니 거기가 그 1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되게 일본은 천황이 있으니까 천황이 옛날에 그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거기서 신성 불가침 이런 그였는데 1978년도에 그 몰래 1급 전범들 걷다가 합사했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본 천황도 안 간답니다. 거기 야스쿠니는 그런 데를 가고 있는데 그거를 오래된 일본의 간섭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그 우리 수많은 그 한일 관계에서 그 피해를 당한 강제징용 노동자라든지 그 이안부 할머니들 하는 누가 푸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거를 선언한다고 참 진짜 친일파 노릇이에요. 정부가 됐어요. 예. 실제 멘션으로 이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저펜 프렌들리 친일 메시지를 광복절 날 축사로 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또 지지율에 반영이 될 것 같고 공정과 상식을 내건 정부인데 제가 아까 SNS에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불공정과 몰상식의 김건희 정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가 실세 중에 실세고 지금 국정조사 좀 신나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저는 검토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액션을 취했네요. 예. 국정조사가 제출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맨날 한다고 해서 안 오니까 지금 오늘 했습니다. 게시판에 난리 났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성토가 너무 예. 예? 오늘 그걸로 면피한 게 된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오늘 했고요. 내용 그 저거 김건희 관련돼서 그 대통령실하고 그 관저 그 저기 불법 그 계약에 수주한 계약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동안 그 인사 참사 관련된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예. 제출해서 그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뭐 검사위의 여사, 여사위의 법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문제가 많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 경력 부풀리기라든지 학경력 2조 뭐 등 하고 또 논문 표절 등에서 정말 종합 비리 세트 아닙니까? 종합 세트인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그리고 이제 그 대선 때만 해도 본부장 비리라서 얼마나 우리가 세게 거기 가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런 목소리도 지금 전혀 지금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뭐 8월 28일 날 새로운 당대표 뽑히면 그 새로운 당대표 새 지도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선명야당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예. 우리가 지금 현재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현재를 지키려고 하면 뒤로 계속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따박따박 잘 해내시기를 계속 응원합니다.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오늘 100일 기념해서 한 말 치고는 국정 기조도 안 바꾸고 그냥 뭐 지금 이대로 국면만 보고 가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동어 반복인데 그 좀 다르게 보면 방역도 신경 안 쓰고 경제도 살릴 방법 없고 오로지 권력을 손에 넣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거나 검찰을 손에 쥐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 곳곳에 검사를 꽂아 넣었고 경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만하면 일 다 했죠. 알아서 하는 거고 빌 게이츠가 와서 무슨 재단을 세우던 뭐 하던 심지어 비가 더 많이 와서 국민들이 잠겨도 집차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나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를 지적하는 일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길도 복구가 안 됐고 근데 그건 빠져나갈 게 있죠.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 책임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처럼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낼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거머쥐어서 알아서들 하게끔 우리가 위에서 단속하고 법과 공정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저는 희망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뭘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바보죠. 근데 이렇게 4년 9개월을 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유시민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뭔가 또 탄핵건이 나오겠죠? 예. 아유, 지금 뭐 시민들 벌써 저 거리로 나오신 것 같던데요. 주말마다 보니까. 퇴진 외치고 있고요. 저는 오늘 100일 간담회라 그러나요? 기자회견에서 성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인사 참사의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과라고 이렇게 대통령 입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무능함도 문제지만 눈과 귀를 완전히 지금 닫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닫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 현실 인식이 우리랑 이렇게 틀린가요?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대통령실 자체가 지금 검찰들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김현정 비대위원이 요구하시는 그 정상적인 간원이나 충원이 올라갈 리도 없고 만에 하나 올라갔었는데 3개월 동안 다 쳐내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대통령을 둘러싼 정상적인 소통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르죠. 힘이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그 자유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벌써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거기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공기업 민영화예요. 공기업 민영화하고 국유재산 매각. 팔아먹기. 예,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금 코레일이죠, 코레일.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철로가 하나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앞에 가는 기차가 고장나면 옆으로 빼주고 가고 이런 조정해주는 전체를 통할하는 그런 의미의 관제권인데 그 관제권을 한국 관제공사인가요? 그쪽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레일 노동조합에서 그걸 확인한다면 지금 막 그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제권은 관제 통할해야 될 게 하나만 있으면 그 관제권을 코레일이 갖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코레일만 지금 그 공공기관이니까. 근데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뭔가 복수의 철도 회사를 하겠다 민영화를 가는 수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내가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역에서 정치하다 보면 KTX라든지 뭐 기차나 이런 거 있으면 자기네 지역에 역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강릉의 지역구잖아요. 서울에서 강릉 가는 기차에 가운데 있는 역 몇 개를 없애버렸대요. 강릉 가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러니까 역을 없애는 그런 건 처음 보는데 그 정도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 네. 국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 국유재산 맞습니다. 매각도 그 16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뭐 그 세수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매각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법인세 3% 깎아주지 않으면 그 돈으로 그 돈이 비슷하거든요. 13조, 16조가. 그리고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치가.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도 처음에는 유유지나 뭐 다 쓸모없는 땅들만 매각한다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강남에 있는 핵심 노른자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게 다 매각 자산인 것도 확인이 됐고 그것도 그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석유공사 사옥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그 사옥을 다시 임차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옥을 매수한 곳이 보니까 코람코라는 회사인데 퇴직 기재부 관료들하고 금감위 금융원 관료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임대 수익도 얻고 다 매매 차익도 얻는 이런 식의 정책들을 정책이라고 그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 얘기를 비대위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 정치 인생에서 아마 최근처럼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받는 이유를 본인이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아무튼 금배지 없이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에서 지금 했던 것들 다 한 번씩은 짚었던 내용이라 그래도 우리 김현정 위원님께 시간을 드렸고요. 곽쌤 표정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속이 부불 끓기 때문에 여러분 저만 그런가 했는데 실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 어제 오늘도 아니고요. 근데 표정 안 좋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썩었죠.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돈 되는 걸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차곡차곡 민영화란 단어를 안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하니까 경찰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자신들의 야심하는 거. 우리는 장관 꽂아놓고도 당 내부에서 난리쳐서 38일 만에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대가 조국 체결 찍은 한길사 관계자가 얘기를 전해줬었는데요. 그대가 조국 시나리오 북은 1000권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조국도 우리 진영에서 조국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 먹혔죠.
저들은 권력을 쥐고 팔아치우고 하는 짓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조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졌고 우리끼리 편갈라서 싸우는데 열심히 하는 사이에 국회의원들은 법사위를 내주고 수박을 국회의장으로 앉히고 그러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좋으면 그게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씁쓸한 건 넘어서서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도 방송하면서 저희 쪽에서 말 그만해라 뭐해라 저희 쪽만 보고 화내시는 분들 아마 지금도 또 당사 앞에 가서 시위하자 하는데 말씀드립니다. 더운데 나가지 마세요. 민주당 얘기 안 듣습니다. 뭔가 투표로 힘을 보내주는 일만 하고 김현정 의원님이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내에서 네. 조금 지나고 견디다 보면 민주당 내 수박이 많으니까 국진당이 나왔던 예측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아닐까. 어제도 방송을 안 했고 방송을 좀 쉴까 생각 중입니다. 답답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험한 소리 나오면 답답한 마음은 상관없이 그저 뭐라고 욕하고 때려쳐라 하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들이 뭔가를 바꿔야 될 텐데 떠드는 박용진의 지금 입을 열면 권력 주려고 한다고 이재명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2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뎌야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더 압도적으로 되셔서 그 힘으로 따박따박 개혁 조치, 특히 당내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이런 난맥상은 하루하루 저희가 또 분석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김현정 비대위원님 힘내시고요. 우리 충정 어린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이 정도로 분노에 있고 지금 경황돼 있는 건 화낸 당연한 만큼 겁니다. 김현정 의원 힘주게 구독자 좀 해주십시오. 평택 김현정 TV 들어가 보시면 평택을 김현정 TV 지금 너무 한심할 정도로 숫자가 안 납니다. 우리 몇천 명 보고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로레님이 올려주셨네요. 만명대예요. 네. 그렇죠? 아유 답답합니다. 저렇게 이게 잘생겼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지적하는 소리만 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거 힘 좀 모아줍시다. 네네.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셔서 요즘에 우리 진보 스피커 내에 큰 다툼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못 이겨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선. 당분간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힘을 가지고 뒷심을 발휘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드릴 말씀은 더욱더 많지만 벌써 6분을 넘겨서 오늘 경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는 또 민주당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퇴진이 될지 탄핵이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로 보듬고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김현정 비대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제 늦게까지 방송하느라고 이종원 PD 지금 집에서 쉬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곽쌤도 곧 20만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20만? 네. 왜 이래? 점점 빠져서 전 우리 편들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조국 때도 똑같았잖아요. 사실과 상관없이 진영 선택하고 그 사람 지지하는 일이 있는 한 우리 못 이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했죠. 오늘 프리주고 재미없어. 안 할래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가족 생각하시고 그래도 살아내고 또 빠르게 갈 사람은 빠르게 가도록 저희가 아무튼 있는 것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일 변호사님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